자, 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개인적으로 2주간의 휴식을 가진 이후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삼성 기묘한 한 수로 퀄컴의 마음을 사로잡다, 5나노 수주 따냈다, TSMC의 아성을 과연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퀄컴으로부터 5G 모뎀 칩 생산 계약을 수주했다는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8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퀄컴의 X60 모뎀 칩 일부를 생산할 계획이 전해졌는데요. 이 파운드리에서 절대 강자는 당연히 TSMC죠. 작년 4분기 기준 전체 점유율의 50% 이상 52%를 가져갔던 TSMC였습니다. 작년에 총 매출만 41조를 넘겼고 영업이익 5조에 육박을 했던 상태였습니다. TSMC에 이어서 2위는 삼성전자죠. 20%가 조금 안 되는 17%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TSMC를 추격해 가는 형국이고, 이미 비메모리에서는 7나노를 넘어서 5나노 공정에 진입한 상태이고, 5나노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삼성과 TSMC의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미세 공정은 7나노를 넘어서 5나노, 추후 3나노, 2나노까지 구체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삼성이 3나노 제품 개발을 위해 선택한 방식은 GAA 방식이죠. Gate All Around 방식입니다. 이 TSMC가 추구하는 길과는 분명 차이, 이 갈림길을 보이고 있죠. 삼성이 이 GAA 기술을 1세대에 해당하는 3나노 GAA Early, 3 GAA2와 2세대 3나노 GAA 플러스, 즉 3 GAP로 분류를 하는데, 이 GAA의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는 원통 채널 전면을 게이트가 둘러싸고 있는 구조여서 핀팻 방식과 비교할 때 보다 더 전류의 세밀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 GAA, 이 공정의 경우에는 7나노 핀팻 대비해서 소비 전력, 칩 면적에서 대략 50% 정도의 감소 효과를 볼 수가 있고, 30% 이상의 성능 향상이 기대가 되고 있죠. 이 GAA 방식의 장점은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의 단점,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길고 가는 나노 와이어 형태로 전류가 흐르는 채널에 좀 폭이 좁은 편이기 때문에 전류의 세밀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결정적인 장점은 있지만, 충분한 양의 전류를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항상 퀘스천 마크로 붙어 있었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삼성은 멀티브리지 채널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MBCFET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나노 와이어를 얇은 종이 형태인 시트, 나노 시트로 만들어서 채널과 게이트 간의 접촉 면적을 늘리면서 충분한 양의 전류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던 기술이죠. 현재 7나노 시장에서 삼성을 누른 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TSMC가 분명 맞습니다. 이미 지난해 4분기에 역대급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7나노에서 삼성이 어느 정도 고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비메모리 고객 중 큰 손인 퀄컴, 이 퀄컴이 3세대 5G 모뎀인 스냅드래곤 X60의 사양을 최근 공개했죠. 이 X60에는 세계 최초로 극고주파 그리고 6GHz 이하 주파수의 시분할 송수신 TDD와 주파수 분할 송수신 FDD를 지원하는 것이 그 특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신 제조 공정인 5나노 공정이 적용이 됩니다. 퀄컴 입장에서는 물량을 줄 곳이 자의적, 타의적으로 두 군데밖에 없죠. 삼성과 TSMC. 이번 계약으로 삼성이 퀄컴의 5G 칩의 전량 계약 수주 이런 걸 따낸 건 아니에요. 그 일부에 대해서 수주를 따냈고 남은 물량은 TSMC 쪽에 수주를 하겠죠. 하지만 퀄컴은 삼성이 이 차후 5나노 공정의 주요 고객사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는 분명히 시장에 전달을 한 것이고, 추후 X60 모뎀은 많은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에도 채택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 이번 수주를 따낸 것은 어느 정도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파운드리에서의 삼성, 분명 TSMC와 비교할 때 EUV를 이용한 3나노, 5나노 미세 공정 기술력은 앞서고 있어요. 삼성이 고전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애플, 인텔, 퀄컴 등과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로 엮여 있는
이 상황인 것이고, 특히 애플의 경우에는 삼성의 기술력이 TSMC를 정말 찍어 누르는 압도적이지 않은 이상은 라이벌, 이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 삼성에게 물량 주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삼성이 준비하는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0 시리즈 아주 기대가 되죠. 저 역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이 S20 시리즈 역시 내수 판매분 전량에 미국 퀄컴의 5G 모뎀 칩이 들어갈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작인 S10 시리즈의 엑시노스가 아닌 퀄컴의 스냅드래곤 865를 탑재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이 AP와 파트너 격인 5G 모뎀에도 퀄컴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X55로 단일화를 시켰습니다. 이미 삼성 내에서 작년부터 이 전반적인 그래픽, 멀티태스킹 능력 등 체크를 했겠죠. 스냅드래곤과 엑시노스 간에 어느 정도 격차가 있다는 결론을 좀 자체적으로 내려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5G 모뎀 역시 퀄컴이 어느 정도 앞선다고 판단을 해서 퀄컴의 AP와 5G 모뎀으로 이 신제품을 탑재하기로 통일을 시킨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자면 삼성과 퀄컴 사이의 일종의 딜, 일종의 거래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번에 삼성이 CPU 코어의 재설계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자사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받아서 써준 대신에 퀄컴의 최신 5G 모뎀의 수주를 삼성이 따낸 일종의 거래, 딜 개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인상적인 무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이 5나노 AP 물량을 지금 TSMC 쪽에 거의 몰빵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이 좀 배제가 되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이 5나노에서 이 퀄컴의 수주를 따냈다는 것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할 만한 호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삼성이 파운드리에 힘을 주는 것은 이 부분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지난해 4월 발표했던 반도체 비전 2030 있었죠.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사업 등의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글로벌 1위를 결국은 달성하겠다는 각오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삼성이고, 이를 위해서 2030년까지 130조 원의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가 시스템 반도체이고, 향후에도 이 분야의 수요가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은 현재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느냐, 그것은 아무도 모르죠. 상한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5G 상용화로 인해서 이 많은 모바일 기기에 X60 모뎀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퀄컴으로부터의 계약 수준은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을 좀 다시 이렇게 자극시킬 만한 강력한 동력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미 퀄컴이 올해 5G 시장의 확대에 힘입어 가장 강력한 수혜 업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이 통신 모뎀 시장을 거의 독식할 것으로 거의 기정사실화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LTE대와 좀 어느 정도 유사하게 흐름이 가고 있죠. 이 삼성전자와 샤오미가 이미 퀄컴의 제품을 사용한 데 이어서 애플까지 이 자사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퀄컴의 제품을 채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며, 애플 역시 올해 하반기에 출시되는 차세대 아이폰에 이 퀄컴의 5G 통신 모뎀인 스냅드래곤 X55를 적용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애플 역시 지금 자체적인 모뎀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퀄컴과의 기술력 격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좀 퀄컴에게 물량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실제로 퀄컴은 내부적으로 올해 자사 스냅드래곤 X55를 적용한 5G 스마트폰이 최대 2억 5천만 대가량 출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는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약 18%를 차지하는 높은 비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장 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퀄컴은 지난해 4G 시장에서 약 45%, 5G 시장에서는 더 압도적이에요. 88%의 점유율, 출하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랬습니다. 이렇게 88%의 점유율을 기록한 만큼 좀 압도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삼성이 퀄컴의 수주를 따낸 것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7나노에서는 TSMC에게 밀리면서 좀 고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지만 분명 5나노, 3나노 더 미세 공정으로 진입할수록 삼성의 경쟁력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강하게 압력을 넣고 있죠. TSMC 역시 작년에는 역대급 한 해를 보냈지만 올해에는 분명 대외적인 변수가 있고, 지금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점유율을 삼성이 조금 줄이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2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서 인텔에 관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인텔 하면 뭐가 우선 떠오르시나요? 우선 CPU 이런 게 떠오를 수 있고, 경쟁사로서 AMD, 엔비디아 같은 인공지능 쪽의 CPU, GPU 회사들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네트워킹 장비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화웨이, 삼성이 요즘 또 네트워킹 장비로 5G 네트워킹 장비로 대표적으로 떠오르고 있고, 삼성이 일본과 미국 쪽을 먹고 있고 화웨이가 유럽 쪽을 뚫고 있죠. 노키아, 에릭슨 같은 이제 회사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죠. 이 2가지 카테고리, 제가 말한 인텔과 네트워킹 장비, 전혀 다른 카테고리처럼 느껴지는 이 시장들인데, 인텔이 이 네트워킹 장비 시장에 진입한다는 공식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이 인텔이 5G 모뎀 솔루션 사업에서 퀄컴에게 말 그대로 박살이 나고 대패를 하고 나서 애플한테 이 5G 모뎀 사업을 매각 처리하고 나서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 좀 몰두를 해보겠다. 근데 갑자기 발표한 공식적인 어떤 수치가 내년까지 시장 점유율 40%까지 확장하겠다 라고, 이거 공격적인 어떤 수치를 공식적으로, 이거 그냥 떠도는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인텔이 밝혔습니다. 인텔이 최근 5G 통신기지국 전용 칩을 발표했잖아요. 그 다음에 좀 자신감이 찬 것 같아요. 원래는 내후년까지 한 40% 정도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1년을 앞당겨서 내년까지 우리가 40%의 시장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인텔이 발표했던 10나노 기반의 아톰 P5900 칩의 성능이 경쟁 제품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해서 공급이 본격화되면 시장에서 입지를 단기간 내에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인텔의 분석이 깔려있는 거고요. 통신장비 시장이라 하면 그동안 노키아나 에릭슨, 그리고 화웨이, 삼성전자 같은 장비 업체들이 독자적으로 설계한 이 네트워크 칩 중심으로 만들어졌지만, 가상화 기술의 발전으로 소프트웨어 기반의 네트워크 장비가 굉장히 요즘 인기를 끌면서 이런 업체들 중심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또 발전을 커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인텔이나 마블 같은 범용 컴퓨팅 아키텍처를 활용해서 AI 등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접목할 수 있는 설계에 또 많은 사람 전문가들의 이 수요가 쏠리고 있습니다. 인텔이 이제 또 5G 기지국용 인텔 X A6 시스템 온 칩 스노우 리지 아톰 P5900을 내놓은 그런 상황이죠. 이 프로세서가 2.2GHz 24코어 제품입니다. 인텔 다이나믹 로드 밸런서로 기존 밸런싱 대비 성능이 3.7배 좋아졌고, 좀 허접하고 듣기 불편한 영어 발음 우선 사과의 말씀 가고 계속 가겠습니다. 프로세싱 속도도 전작보다 1.8배 정도 향상이 됐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인텔이 5G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어떤 시장 수요를 겨냥해서 기지국용 칩이라든지 데이터 센터용 CPU인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라든지 5G 스트럭처드 ASIC 주문형 5G 반도체죠, 쉽게 말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의 수요가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즉 2023년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비 시장의 규모는 250억 달러 수준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이것은 전문 제가 어떤 리서치 업체의 자료를 따온 것이고, 인텔은 이런 네트워크 기술 전문 업체를 잇따라서 인수를 하면서 5G 기술 경쟁력에서 진보를 하고 있어요. 역시 돈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로직 전략에 따라서 원래 CPU는 자기가 잘해줬으니까 뭐 FPGA라든지 뭐 ASIC 같은 커스텀 반도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을 계속해서 인수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5G를 겨냥한 제품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다. 그리고 뭐 이런 네트워크 사업을 계속 확대를 시켜가지고 내년에 한 760억 달러, 그리고 그 후년 보면 뭐 한 800억, 900억 달러 수준으로 매출을 계속 올릴 계획이다 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텔에 대한 이야기는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삼성과 TSMC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사실 이 애플의 아이폰 AP 물량이라 하면 2015년을 기점으로 TSMC가 독점적으로 계약을 하면서 삼성과 TSMC가 애플을 두고 경쟁 구도에 있다 라고 기사를 내는 기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허나 제가 이번에 이것을 주제로 잡은 이유는 올해 2020년이 바로 그 TSMC와 애플의 독점 계약이 끝나는 그 연도이고, 삼성이 그 어느 때보다 애플의 AP 물량을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애플의 AP 물량을 삼성이 독점할 수는 없어요. 캐파적인 문제도 있고, 근데 조금이라도 TSMC와 공동 수주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영업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TSMC 입장에서도 TSMC는 하던 대로 독점을 하고 싶겠죠. 그런 영업전을 또 펼치고 있고, 저도 이런 말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애플이 삼성과 라이벌인데, 휴대폰이나 뭐 노트북이나 뭐 이런 데서 라이벌인데 미쳤다고 파운드리를 삼성한테 주겠냐. 맞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관계가 삼성에게 가장 큰 약점이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허나 이 정치적인 이유는 과거에도 분명히 존재를 한 부분이죠. 애플이 존재한 이래 계속 삼성과 라이벌이었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아이폰의 AP를 분명 TSMC와 삼성이 나눠가지고 공동으로 생산을 했거든요. 또한 삼성의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 그나마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부류들이 있는데, 우선 이런 애플 같은 글로벌 업체들이 공급처 다변화를 많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결국에 큰 배경에 쌓여있는 이유이고, 좀 구체적으로 가서 두 가지 기업적인 논리를 보면, 첫 번째가 전공정에 대한 어떤 공정발전 속도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7나노 EUV를 기점으로 삼성이 TSMC보다 분명히 빠르게 공정전환을 해나가고 있고, GAA 팩 같은 3나노 차세대 기술에 있어서도 삼성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6나노 양산도 삼성이 더 빨랐죠. 물론 그저 이 나노대를 빠르게 가져가는 게 기술력의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지만, 글로벌 파운드리나 UMC 같은 회사들은 그 나노대를 따라가지 못해서 아예 도태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그동안 이 삼성과 TSMC 하면 맨날 나오던 이 패키징 기술 논란에서도 삼성이 선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2015년에 삼성이 TSMC에 밀린 것을 TSMC의 이 Fan-out Wafer Level 패키징 기술에 방점을 둔 전문가들도 분명히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면이 분명히 있고요. 이 Fan-out Wafer Level 패키징이라는 것은 그 인아웃, 그러니까 입출력 단자 배선을 칩 바깥쪽으로 빼내서 인아웃을 늘리고 웨이퍼를 자를 필요 없이 범핑과 재배선 공정을 한 번에 다수의 칩을 패키징하는 기술로 알려져 있는 그 기술이고요. 즉 쉽게 말해서 PCB가 필요 없고 공정 횟수도 단축돼서 원가 절감이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때 2015년 당시에는 삼성이 이 Fan-out Wafer Level 패키징 기술이 없었고, 그 때문에 애플이 TSMC를 선택했다라는 표현도 논리적으로 틀린 표현은 분명히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물론 섞여 있겠죠. TSMC 공장에 딱 들어가면 거기 현수막이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뭐라고 써 있냐,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하지만 삼성은 그 현수막을 절대 걸 수가 없겠죠. 어쨌든 삼성도 경쟁자라는 정치적인 어떤 약점은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런 기술적인 약점은 어떤 공정 안정화, 공정 속도에 있어서는 삼성이 지금 TSMC보다 분명히 빠르고, 이 패키징 부분에서도 삼성전기와 공동 R&D를 통해서 PLP 산업, 패널 레벨 패키징, 그러니까 이거는 사각형으로 가는 거죠. 결국에 웨이퍼는 동그랗게 가는 거고, 쉽게 말해서 이쪽에 박차를 가했고, 결국 2018년 이 갤럭시 워치의 AP에도 적용을 하면서 상용화에 성공을 했죠. 삼성전자가 지난해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비전 2030엔 결국 중심이 파운드리였잖아요. 그 파운드리의 또 한 축으로서 이제 삼성전기의 PLP 사업을 삼성전자가 딱 인수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어떤 여력, 어떤 캐시플로우 측면에서 R&D나 설비 투자 쪽에서 훨씬 삼성전기보다 여력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힘을 바탕으로, 돈의 힘을 바탕으로, 그리고 뭐 반도체 사업부도 다 삼성전자에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사업부도 당연히 시스템 LSI 사업부, 뭐 파운드리 사업부 이런 것도 다 삼성전자 쪽에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대놓고 이제 아이폰 AP 생산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